계속해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사례 중에서 일회 요건을 충족하지만은 일회 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되고 앞 페이지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모두 충족하지만은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상환기간이 일단은 15년 이상이어야 된다. 물론 30년인 경우는 30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 요건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초에 차입할 경우에는 15년 미만이었습니다. 15년 미만이었다가 상환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최초 차입할 때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소유권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다 일치를 하고 15년만 이하였던 것을 갖다가 15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하면은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4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9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주택 분양권이 나오죠. 분양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건이 해당이 되는 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그때 말이에요. 여기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었고, 이 무주택자인 경우는 대부분 다,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요건이 뭐라고 나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니까, 먼저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가 그래 놓고, 주택의 분양권, 가로 안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 분양권을 4억 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완공할 때 이것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하니까 지금은 분양권 상태이지만은 나중에 주택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내 주택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라는 거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99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외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격. 근데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기로 했단 말이죠. 4억 원 이하인데 여기서는 조합원 분양권 아파트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이라고 했어요. 분양 가격. 4억 원 이하인 분양가액 4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긴 하죠. 그래도 일단은 분양 가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공제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공제 한도.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차입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이다. 둘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1,800만 원까지 한도를 해주겠다. 아까 봤던 것처럼 고정금리 방식이나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에는 1,500만 원 한도를 해주겠다. 그 외에는 500만 원 한도를 해줄게. 15년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이면서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 저축금 모두 합해서 유예 한도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고정금리 방식이에요, 비거치식 분할 방식이에요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은행에다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처음에 차입을 할 때 대부분 전에는 뭐 5년 거치 10년, 15년, 20년 분할 상환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그 거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원금을 같이 분할하게 상환하는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비거치식으로 대부분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1년 정도만 이자를 냈고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다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다라고 하는 게 되면은 다시 칠판으로 오셔가지고요.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5년 거치 15년, 20년 분할 상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예를 들어 1월 달에 차입을 했습니다. 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했고 뭐 다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을 하고요. 2억 원을 차입을 했어요. 이자는 5%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만 내다가 2016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금도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원금도 내겠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원금을 납부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얼마? 2억 원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5% 20년 상환 기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0년 상환. 20년 상환이다. 그러면은 20년 상환에 대해서 얼마? 12분의 6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억에 500만 원을 갖다가 상환했을 거예요. 2016년도에. 2016년 상환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상환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건이냐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몇 년 거치해서 몇 년을 거치 안 했습니다. 이게 비거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니고 여기 보면 산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재에 보니까 99페이지에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기준 금액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라라고 그랬어요.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라. 차입금 아까 얼마였는데요? 2억 원에 대해서 얼마? 70%. 그러면은 1억 4천을 몇 년으로? 20년 상환기간 나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얼마예요, 이게? 이게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이 기준 금액보다 더 상환하게 되면은 이게 비거치식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기준 금액보다 더 상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비거치식으로 보는데 이 기준 금액보다 덜 상환했어요. 그러면 이건 비거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상환이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에 상환한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인데 기준 금액이 얼마인데? 기준 금액이 700만 원인데 라고 하는 거죠. 700만 원인데 내가 상환한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거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거치식이 아니라는 건 무슨 아까 뭐라는 거예요? 한도를 1,8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자 상환하게 되는 한도를 1,8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으로 낮추겠다. 물론 이제 고정금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따라 붙겠죠. 이게 바로 이제 기준 금액이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7월 1일부터 상환한 게 아니고 4월 1일부터 상환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2억 원에 대해서 20년의 상환 기간을 가져가가지고 12분의 얼마? 4월 1일부터는 9개월 동안 했겠죠. 9개월 동안이면 얼마예요? 4분의 3이니까 750만 원을 상환했을 거예요. 그죠? 기준금액이 얼마인데? 700만 원인데 7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거치식이라는 거예요. 비거치식. 그러면은 750만 원을 상환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고정금리이다. 그러면서 750만 원 상환했고 2억 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상환 금액이 이제 750만 원 상환했으니까 좀 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지출하는 이자를 얼마를 한도로? 이때는 1,8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비거치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그러면 거치 기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비거치식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환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걸 갖다가 비거치식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금액 이자를 예를 들어서 다시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차입을 했습니다. 5%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년 상환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2015년도 7월 1일 날 이렇게 차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2015년이 아니라 2014년도로 해볼까요? 14년도에. 그래서 1년 만에 2015년도에 얼마를 상환했냐면은 1,000만 원을 상환했어요. 그러면은 2016년 1월 1일 시점에서 얼마가 그랬냐면은, 원금이 1억 9천이 있습니다. 1억 9천.
1억 9천이 있는데, 물론 1억 9천에 대해서 5%에 대한 이자 부분이 이제 상환 금액이 되겠죠. 우리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이 1억 9천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니까 이제 자금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주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최초로 2억을 차입했다가 1,0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1억 9천만이 남아있는데 1억 9천에 대해서 1,000만 원 상환하고 나니까 자금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다든지 자금이 좀 부족하든지 아니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더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2억 5천으로 6천만 원을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억 5천을 추가로 6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한다.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5% 똑같이 이자를 지출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이자가 어떻게 나갔을 거예요? 2억 5천에 대한 5% 이자가 나갔을 거예요. 2억 5천에 대한 5%가 나갔다 할지라도 이 금액에 2억 5천의 5%면 얼마죠? 1225만 원인가요? 여기에다가 이 실질적으로 1225만 원이 나갔다고 할지라도 이 1225만 원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 2억 5천분에 1억 9천만 원 실제로 남아있는 원금이 1억 9천이니까 1억 9천에 대한 이 이자만큼만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최초 차입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는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추가 대출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출을 대환 대출하고 1억 9천을 은행을 갈아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억 9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인데 다른 은행에 갔더니 5%가 추가적으로 대출도 해주면서 뭐 4%로 된다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때 지출했던 이자, 그 해에 지출했던 이자 중에서 얼마가 차지하는 것만 최초로 차입했던 그 차입금의 원금이 차지하는 이자만큼만 그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담보대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시 교재로 오십니다. 99페이지에 보니까 공제 한도고 말씀드렸었고 비거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99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100페이지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바뀌었던 연역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10년, 15년, 30년 뭐 상환기간 두고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 소유자가 채무자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유자가 채무자고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동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본인이에요. 본인.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주택에 대해서 내가 채무를 상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히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죠? 나의 주택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가 채무를 상환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그죠? 근데 내 주택에 대해서 채무가 공동 채무입니다. 채무를 공동으로 줄 수도 있겠죠.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입니다. 그런다 한다면 무엇만 내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공동주택이다. 다시 공동주택, 여기 이제 배우자 주택이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입니다. 근데 채무를 누가 져요? 채무를 내가 집니다. 했을 경우에 공제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고,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채무를 누가 부담합니까? 내가 전체를 다 부담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전체를 부담합니다. 이건 다 전체 공제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에 대한 부담 비율, 뭐 50대 50이라든지, 뭐 지분 비율로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담 비율이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부담하는 것만,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인 경우에 첫 번째 요건, 소유자가 채무자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 상환 기간은 최소 15년, 1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30년이라든지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 요건 중에서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내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담하는 게 있다 하면은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담보대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오셔가지고요.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담보대출에 관련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내용이고요. 10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택수 계산이 나와 있어요. 주택수 계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이라든지 사업용주택이라든지 판매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요건 중에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인 경우라고 했단 말이죠. 12월 31일 현재. 그죠? 그러니까 주택수 포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말하는 주택이 아니고 내 세대 전체 주택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세대의 전 주택을 포함한다. 102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규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102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그 상환하는 기간에 대해서 최초 상환 기간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 올해 불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맨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중에는 15년이 경과하고 20년 되기 이전에 상환했다, 그런다 간다 하면은 15년 요건을 채웠기 때문에 올해에 지출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103페이지도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가 나옵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연금이 있고 연금저축이 있거든요.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다 세액공제 항목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연금 저축은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던 게 있었습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10년 이상 이렇게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연금 저축 상품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불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간 납입액의 40%, 72만 원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이고요. 105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 부금 소득공제 항목이 나와 있죠. 소기업 소상공인 아까 개정세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종합소득금에서 공제해 준 것을 갖다가 사업소득금에서 공제해 주겠다. 2015년도 말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해놨다가 다시 종합소득금액 법인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겠다. 불입액과 30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105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나옵니다. 청약저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약저축, 우리 만능 통장 이런 게 있었었죠.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러니까 전세자금이라든지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 항목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주택 마련 저축,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만큼은 세대원은 없습니다. 세대원은 없고 오로지 세대주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니까 세대주 판단은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청약저축이 있고, 이제 밑에 청약저축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만능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건데 106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2월 말까지 취급 기간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2월 말까지 제출, 2개월 연장됐어요. 전엔 연도 말까지 제출하라겠다가 2개월 말까지 제출해라. 무주택 확인서를.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 맨 위로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간 납입액에 24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간 납입액에 24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107페이지에 맨 위에 가니까 한도가 나옵니다. 한도. 첫 번째, 우리가 이 주택마련저축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세자금 대출 조금 전에 봤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 두 개 금액 합한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한다. 3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봤던 담보대출까지 봤잖아요. 담보대출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한도가 있었었는데 그 전체를 다 합해가지고 우리 지금 청약저축,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체를 합해가지고 1,800만 원 한도, 1,500만 원 한도, 500만 원 한도, 300만 원 한도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주택에 관련된 한도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08페이지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주자가 그랬어요. 거주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거주자가 그랬으니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 벤처기업이 너무나 이제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투자 좀 많이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간접 투자를 한다, 투자 조합이라든지 뭐 투자 신탁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의 10%를 한도로 해가지고 투자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는 거죠. 개인이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 조합을 설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어떻게 해주겠다? 100% 해주겠다, 50% 해주겠다, 30%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금액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일단 1,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다 소득공제 해주겠다.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투자한다 그러면은 50%를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소득공제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도가 얼마냐면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겠다 그럽니다. 50%를 한도로 하겠다. 자, 밑에 보니까, 설명 밑에 당구장의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설립 시 출자하거나 직접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투자. 설립 시 투자를 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 중에 설립 시에 투자를 합니다. 출자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를 봐가지고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양수를 하거나 무상증자 받는 경우는 공제를 안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직접 투자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쪽에다가 좀 투자 좀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소득공제 해주겠습니다. 100%, 50%, 30% 해주는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간접 투자하게 되면은 10%를 소득공제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게 110페이지에 이제 신용카드로 가겠습니다. 신용카드가 상당히 좀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먼저 볼까요?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랬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래놓고 총 급여액의 밑에 보니까 25%를 초과한대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신용카드 등 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러면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도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도 쓸 수 있단 말이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대중교통을 쓰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쓰지만은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걸 순수한 신용카드, 순수한 현금영수증, 순수한 체크카드를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신용카드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던 거, 전통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사용했던 거하고 대중교통에 사용했던 것을 따로 빼냅니다. 이걸 갖다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금용 수증이라든가 체크카드 사용 등은 마찬가지예요. 현금용 수증, 체크카드 사용했던 것 중에서도 순수하게 전통시장에 사용했던 거, 대중교통에 사용했던 거 추려내고 나머지 것은 순수한 현금용 수증, 순수한 체크카드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용카드 등 그러면은 신용카드, 현금용 수증, 체크카드가 다 포함이 되지만은 앞으로 얘기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그러면은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금용 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그러면은 현금용 수증 중에서 체크카드 중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던 그 부분들을 뺀 순수한 현금용 수증, 순수한 체크카드를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야 나중에 공제하는 데 있어서 15% 공제해 주겠습니다. 30% 공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소득공제 금액 계산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30%. 물론 이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현금용수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체크카드 쓰는 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전통시장 사용분, 순수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30%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부분은 현금용 수증 지불카드,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금용 수증, 지불카드,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30% 공제해 주는데 여기서 현금용 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분,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순수한 현금용 수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 사용분도 나와 있죠. 신용카드 사용분도 전체 신용카드 중에서 어떻게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금액,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순수한 신용카드 부분은 15%를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현금용 수증이라든가 나머지 대중교통 전통시장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신용카드에 관련된 공제 내역입니다. 단 300만 원을 한도로 300만 원을 한도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총 금액의 20%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겠다. 300만 원과 총 금액의 20%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한도 초과가 300만 원이 더 나왔어요. 400만 원 썼는데 한도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100만 원 추가적으로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뭘 보라는 거예요?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15% 30% 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제해 줄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각각을 100만 원씩 한도로 해가지고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때는 각각을 100만 원으로 했으니까 300만 원이었던 것이 갖다가 이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한도로 그만큼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2013년, 14년, 15년 되면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비를 진작 차원에서 소비를 좀 더 진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십시오.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올해 지금 마지막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 전체 사용액 중에서 2016년도 올해 상반기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2016년도 상반기 사용액이 2014년도 기준연도인 2014년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초과한다. 50%를 초과한다. 그런다 간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20%를 더해 줄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이게 말로만 설명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더 사례를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용카드 공제 금액 계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총 급여의 25%라고 했으니까 먼저 4,800에 대해서 4,800에 25%면 얼마죠? 4,800만 원에 대해서 25% 그러면은 1,200만 원, 그죠? 1,200만 원에 대해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15%, 신용카드 이외에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산식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11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116페이지 사례 부분이거든요. 116페이지에 대해서 문제 보기엔 1900, 4,8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칠판에다가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대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계산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신용카드, 순수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자는 거죠. 구분을 해놓고 다시 칠판으로 오시게 되면은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공제하자고 그랬어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5%를 공제하고, 신용카드에서는 15%를 공제하고,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자, 일단은 얼마인데? 1,2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못 해주겠다는 거죠. 첫 번째가. 왜?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해 주니까 1,2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못 해준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800만 원은 공제를 못 해준다는 거고, 그죠? 현금영수증 중에서 400만 원은 공제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훨씬 납세자한테 유리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한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1,200만 원은 신용카드에서 부인을 하고 공제를 못 해준다는 거고, 현금영수증 중에서도 400원만큼은 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현금영수증에서 얼마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800을 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400을 공제를 해주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200을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부분에서 공제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공제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30%를 공제를 해줄게 라고 했단 말이죠. 30%. 그러면은 대중교통의 30%면 얼마? 60원 공제를 해주는 거고, 얼마요? 120원 공제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240원 공제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체 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300원이 아니라 420원이에요. 420원. 첫 번째. 다시. 자, 총 9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공제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420원 공제를 해줍니다.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도가 있다 그랬어요. 한도가 300만 원이 한도라고 그랬습니다. 300만 원이. 그죠? 300만 원하고 총 금액의 20%보다 적은 금액, 총 금액 20%, 4,800에 대한 20%니까 960만 원. 한도 300만 원. 한도가 300만 원인데 420을 공제를 못 해주겠다는 거죠. 한도 초과가 얼마 발생했어요? 초과가 1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도 초과는 공제를 못 받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여기에서는 300을 공제를 받겠죠. 그죠? 300을 공제받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중에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됐어요.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각각을 10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각각을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근데 하면은 자, 한도 초과가 지금 발생했는데 일단은 대중교통에서 60원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1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60원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120원이지만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각각을 100만 원 한도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20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100만 원만. 그러면 그 두 개 금액이 얼마예요? 160이에요. 두 번째 금액. 공제할 금액이 160이란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랬단 말이죠. 첫 번째 요건에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두 번째 요건을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요건을 한도로 할 때는 뭘 요건을 하게 되냐면은 이 한도 초과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20원이라는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공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0원만큼만 한도 내 초과되는 금액 내에서만큼만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공제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 요건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들어갔던 요건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를 좀 많이 쓰십시오. 경기가 어려우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16년도 2016년도 추가 사용분이라고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추가 사용분이 2016년도 상반기 추가 사용분이네요. 2016년도 상반기 추가 사용분이 기준연도가 언제냐면 2014년도예요. 2014년도 전체 추가 사용분의 50%를 초과합니까?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해 줄게요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20% 무슨 얘기예요? 요건 중에 이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자, 먼저 요건은 뭘로 보게 되냐면은 전체 요건 중에 여기 오게 되면은 2014년도 사용액이 2015년도보다 일단은 초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 사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신용카드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금액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소득금액 요건을 두고 나이 요건을 두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쓰는 신용카드 중에서 소득 요건 때문에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단 빼놓고 그런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기본공제 대상자를 쓰는 카드는 전체 다 합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세 번째 한도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본인 사용액이에요. 내 본인 사용액 중에서 라고 하는 부분이고 전체 사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관련된 전체 사용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 사용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추가 사용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체 사용분 중에서 추가 사용분은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30% 구간, 대중교통,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이 세 개의 체크카드도 물론 현금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요건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2015년도보다 14년도가 증가를 했었어야 됩니다. 2016년도가 15년도가 증가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16년이니까 16년에 대해서는 일단은 2015년도 전체 사용액이 본인에 대한 전체 사용액이에요. 전체 사용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전체 사용액이 2014년보다 일단은 초과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초과를 해야지만이 여기에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요건에 해당이, 계산을 들어가겠다는 거고, 여기에 초과 안 된다. 2015년도 사용액이 2014년도 사용액보다 더 적다 그런다 간다 하면 이건 추가적으로 공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고, 요건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뭘 보게 되냐면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건은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요건 판단하고 공제를 해줄 때는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겠다. 다시 그러면은 2016년도 상반기의 추가 사용액이 그랬단 말이죠. 2016년도 상반기 추가 사용액, 상반기 추가 사용액은 이 세 개의 금액입니다. 얼마? 800원이에요. 800원. 그죠? 대중교통,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상반기 전에는 201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으로 10%씩 있었었는데 이제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6년도 상반기 사용액이 얼마예요? 800원이 800원이 그죠? 2014년도 전체 사용액의 50%라고 했어요. 2014년도 기준 연도가 2014년입니다. 2014년도 전체 추가 사용분이 1,400원이에요. 1,400원에 대한 50%. 얼마? 7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20%를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700원에 100원에 대한 20% 추가 공제가 얼마예요? 20원이에요. 20원. 그러면은 신용카드 연봉 4,800만 원인 자가 신용카드를 이렇게 썼을 경우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300만 원 하다가 그 다음에 120만 원에다가 이 한도가 500만 원 한도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한도. 물론 여기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서 한도 초과 500만 원 다 발생해버렸어요. 아까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각각의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한도 초과 500만 원 발생해버렸으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밑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한도 이내입니다 하게 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가 얼마? 300, 420, 440을 갖다가
공제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도가 5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이게 신용카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교재로 오셔가지고요. 이게 바로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례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요약된 부분 한번 보시고 이 문제만 가지고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앞 페이지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를 어디까지 쓰는 거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공제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1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사용한 거, 거기에 대한 신용카드 어떤 거 있는지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공제 대상자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요건 보겠다라고 하는 거 했단 말이죠. 나이 요건 보겠다, 소득의 요건은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인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이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 요건. 그러니까 나이 요건 안 본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대학생 자녀가 있다. 대학생 자녀가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단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득 요건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소득 요건만 봐가지고 100만 원 초과해가지고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다고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쓰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경우에 나이의 요건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 때문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쓰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내가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1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중에서도 다 공제를 해주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자, 신용카드를 썼다고 해서 전체 신용카드에 대해서 다 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를 아무리 썼다고 해도 이 여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안 해줍니다. 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 비정상적인 사용액, 자동차 구입 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2017년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10%까지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 10%까지는 소득공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법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해준다라고 하는 게 신용카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15페이지로 가셔 볼게요. 115페이지로 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복 적용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신용카드로 교육비도 결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도 결제를 했습니다. 교복도 샀습니다. 아니면 신용카드로 기부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양쪽을 다 공제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한쪽만 공제를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나와 있는 게 115페이지에 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를 결제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하면은 보장성 보험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해주고 신용카드는 공제를 못 해줍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신용카드 공제 못 해줍니다. 학원비에 대해서는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은 취약전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교육비 공제 안 되지만은 신용카드는 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교복 구입비가 있고요. 교복 구입비는 둘 다 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부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하지만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더 교육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신용카드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